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당원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문이 펼쳐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당원 개정 무효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의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대여 공세 수위도 높였는데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포르투갈을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등 경제 세일즈 외교에도 집중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이준석발 가처분 리스크에 또다시 암초를 만난 국민의힘과 이재명발 사법 리스크의 전율을 재정비하며 반격에 나선 민주당 등 여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전현직 당대표 리스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을 정상화하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원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도 오늘 열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당원과 새 비대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비대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방명록에 안중근 의사가 순국 전 남긴 것으로 잘 알려진 견리사의 견이 수명 한자를 적으며 당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어진 첫 비대위 회의에서는 집권 여당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와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중진협의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당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야당과 함께 민생협치국회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원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정국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원을 개정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신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당원 개정이 소급 적용 처분으로 문제가 있고 당권 찬탈 쿠데타를 허용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원 개정 이후 정미경 최고위원의 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새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8월 17일에 정미경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 변경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재판부는 이번 신문 결과를 오는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까지 모두 진행한 뒤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비대위 출범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이 전 대표와 다시 격돌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대위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밝히겠다며 진상규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대통령실 압박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경 수사에 대한 대응 수위를 올린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표는 특히 정적 제고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윤 정부의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단이 첫 발을 뗐습니다.
대통령 관저수주 특혜 의혹과 사적 채용, 민간인 나토 순방 동행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제보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장동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경 수사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대통령실 압박으로 맞불 공세에 나선 겁니다. 최고위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검경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당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느닷없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생억지 송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정적 제거가 아닌 민생에 집중할 때라며 검경 수사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가 방명록의 거듭 실용적 민생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함께 만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에서 할 만큼 하지 않았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오늘 하반기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2배 확대하는 방안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민생경제특위는 올 하반기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지원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50%를 돌려주는 이른바 반값 교통비 지원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환급 비용에 소요되는 재정에 비해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3.3에서 4.6조 원의 재정 부담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개인별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것은 같이 국토부와 동일한 입장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야당은 소득 공제 방식의 교통비 지원은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듭 반값 교통비를 주장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직접적인 또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돌아가는 이런 안, 반값, 50% 한 것 또는 교통비 직접 할인한 이런 거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결국 연말정산을 할 때 정산액이 좀 더 커지면서 돌아오는 금액의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대중교통비 지원이 절실한 청년과 저소득층 등에는 오히려 혜택이 적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 활동을 마치는 민생경제특위. 대중교통비 환급과 공제 방식을 두고 어떤 합의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 13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잇따라 방문해 의회 외교를 펼쳤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섰는데요.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긍정 답변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관광 분야 등에서의 협력 공감대도 이끌어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스페인에 이어 포르투갈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포르투갈 대통령과 총리를 잇따라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마르셀로 헤벨로 드 소우자 포르투갈 대통령을 만난 김 의장은 지난 1998년 바다 미래를 위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를 언급하며 포르투갈의 지지를 요청했는데 드 소우자 대통령이 지지를 언급하며 긍정 답변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항공산업 분야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요청을 받은 김 의장은 민간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12월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의 방한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도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양국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해양산업 협력 등을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르투갈 동포와 지상사 대표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애로사항들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우리나라와 직항로 재개설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국과 포르투갈 간의 교류 협력이 점차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또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제 서로 협력 사업이 다양하게 일어날 포르투갈 공식 방문에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진 김 의장은 양국 의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전략적 동반 관계로 격상된 양국이 제3국 공동 진출에 성과를 내고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 의회가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바르셀로나 직항 노선이 증설되고 내년에는 서울의 세르반테스 문화원이 개관한다며 양국의 문화 교류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 등 방산 분야 협력과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스페인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제화를 두고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30년간의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민주당의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여당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북측엔 한반도 평화와 상호 간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라도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 조사에 따르면 부당 집행 자금 약 2,600억 원 중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면엔 비리의 복마전이 있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성 표적 감사를 막겠다는 취지의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해서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권익위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 감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을 통해 감사원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계획 WFP의 코린 플레이션 본부장이 국회를 찾아 분쟁 지역의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플레이셔 본부장은 강연을 통해 분쟁 지역의 식량난 현황을 전하면서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을 마련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발판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했다며 이젠 인도적 지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당과 이준석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이 지금 여러 건인데 이게 이제 몇 가지이고 또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4건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 정지 신청은 지난달 말에 일부 인용이 됐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이의 신청을 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주호영 비대위 당시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해 당원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겁니다. 법원은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합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날짜가 오는 28일로 미뤄졌습니다. 네, 오늘 신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당원 개정안 효력 여부에 대한 이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네 번째 가처분 신청과 연관이 있다 보고 네 번째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인 28일에 통합신문을 벌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 비대위의 운명은 28일 이후에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양측의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당원 개정안 효력 여부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 효력에 대한 정지, 가처분 신청 이걸 이제 28일에 통합 신문을 이제 벌이기로 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오늘 열린 신문에서 양측의 주장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신문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 한 1시간 조금 넘게 양측이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당원 개정은 이 비상 상황을 규정하기 위해 뒤늦게 수정한 소급 입법이고 이 소급 입법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이번 당원 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이준석 대표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원 개정과 이 전 대표 간의 이익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지위는 비대위 설치로 권한을 상실하는 거지 당원 개정으로 이 대표의 권한이 직접적으로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당원 개정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당원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의 구성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로 당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신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직접 참석을 했고 새 비대위에서는 판사 출신의 전주의 비대위원이 참석해서 양측의 또 공방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먼저 전주의 비대위원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 1차 가처분 인용 당시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반면 나머지 비대위 관련 의결은 각하가 됐는데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회로 복귀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새 비대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안 소송까지 몇 년을 기다리기엔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당원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구성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신청 인용을 근거로 들며 새 비대위 구성은 가처분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이 무효기 때문에 비대위원 선임을 포함한 후속 행위 자체가 모두 무효고 1차 가처분 결론 이후 3주나 지났는데 그동안 최고위원회로 돌아가려는 노력보다 새 비대위를 만들기 위한 비상 상황을 창출해내며 가처분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앞서 법원이 1차 가처분 신문 당시 국민의힘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지 않은 건 이 기존 당원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 개정된 당원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고 이에 따라서 이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이 갈릴 것 같고요. 오는 28일에 열리는 신문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딱 2주 남았네요. 네. 네. 이번에 그 야당 소식을 또 이제 살펴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점점 더해지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네. 얼마 전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데 이어서 또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인데요. 네. 원래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른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이 지난 2월에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근데 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의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고 어쨌든 결과가 이제 뒤집힌 상황이 됐는데 이 대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대표가 안 그래도 오늘 최고위 후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이 대표는 왜 뒤집혔는지 경찰에 오히려 물어보라며 반문을 했습니다. 이 앞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는 이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쟁이나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당은 이 경찰의 송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생억지가 없다며 정치 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성남FC가 이 대표 개인 소유이거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지가 돼야 하는데 그런 혐의점이 없다며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대표와 민주당 반응에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인한 이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정적 제거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발끈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정적 제거가 아니라 도적 제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검경 수사야말로 당대표가 당 전체를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야당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과 미국 순방 이후인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이 수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외 순방 이후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동 방식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대표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4일 시선에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포스트 권성동은 누굽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1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혼란에 책임을 지고 5개월 만에 사퇴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비대위는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함으로써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17일 후보 등록 시작, 19일 선출 일정으로 시간이 빠듯한 만큼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합의 추대, 경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 안팎에선 직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오선의 주호영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방안과 경선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인 만큼 연륜을 갖춘 중진을 경선 없이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인을 추대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들의 출마 해설을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요. 당 내용 수습에서부터 차기 지도체제 구축까지 떠맡게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저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일절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인 건 다 아실 것이고요. 과거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돌아가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합의 추대된 사례가 한 번 있긴 하죠, 원내대표. 지금 어떤 의원님들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시는 것조차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논평을 할 문제가 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합의 추대가 아닌 경선을 택한다면 무엇보다 후보군이 중요할 텐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 역시 안개 속입니다. 자천, 타천으로 후보군에 오른 중진 의원들이 10명 안팎이지만 정작 어느 누구도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4선 중에선 김학용, 윤상현, 홍문표 의원이, 3선 중에선 조혜진, 윤재욱, 박대출 의원 등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제3인 이용호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 역대급 깜깜이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원내대표 선출 닷새 앞뒀지만 후보군부터 선출 방식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무게감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집권 여당 원내수장 자리에 오를 포스트 권성동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쌍특검 대 통치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이 대표의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쌍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무엇을 갖고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여야의 쌍특검 공방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거침없는 조언이 이어졌는데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높게 나온 추석 직전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여야를 향해서 쌍특검에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쌍특검으로 보내자. 가장 공정한 것이 특검이기 때문에 쌍특검 보내고 여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는 경제, 물가, 외교 문제에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이자 김건희 특검법의 키맨으로 떠오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특검 발의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 의원,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씨 수사에 이목이 쏠리면 민생과 경제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면서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퉁칠 건 퉁치자고 요구했습니다.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퉁칠 건 퉁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제일 쪼잔한 게 저는 부인에 대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의혹 공세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공정한 것이 특검이다. 쌍특검 하자는 주장과 서로 퉁치자는 주장. 이 두 가지 중 국민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발을 뗀 국민의힘 정진석 콘데요. 하지만 수많은 암초가 기다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여전히 그 친윤 비대위란 꼬리표가 이제 달려 있고 닷새 이제 앞둔 새 원내대표 선출이 그야말로 이제 깜깜이인 상황인데 여당의 2기 비대위 인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 원내 사령탑 후보군과 선출 방식이 아직까지 불명확한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처분을 다시 또 한번 겪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건 분명히 아마 본인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인난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친윤 인사들로 짜인 거고 원외 인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원내 인사도 납득이 좀 안 되고요. 친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에도 역시 친윤 윤심이라고 그럴까요? 윤심이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 좀 깜짝 놀란 것은 1시간 반 만에 그중에 한 분이 물러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호남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분을 집어넣는데 그분이 과연 호남인가? 라는 데 대해서 납득을 잘 못하겠어요. 아마 호남에서 태어난 것까지는 맞을 거예요. 근데 호남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호남 출신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호남을 끝까지 감추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사실은 저 호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분들도 있는데 전주의 의원은 아마 그 부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호남. 뭐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뭐 스타트를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여러 번 큰 소리를 쳤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애개하는 느낌, 뭐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출 이제 닷새 전인데 이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이제 선출을 할지 그 방식이 이제 보통 뭐 상식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가요? 방식은 뭐 분명하고요. 뭐 되게 지금 여야가 방식은 비슷한데 되게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이게 교황 선출 방식은 물론 아니지만 네. 그러나 되게 원내대표가 누구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을 보니까 뭐 백가쟁명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뭐 이렇게 많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죠. 네. 그 이번에 비대위 구성은 이제 워낙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여유가 진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추석 연휴 기간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 과정 자체는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죠. 사실 최재형 혁신위원장에게 비대위원 그 요청을 했었다가 사실은 또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기환 전 그 수사관, 검찰 수사관이죠. 그 호남 몫으로 내정이 됐다가 이제 다시 번복이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 결국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비대위를 구성은 해야 되고 또 짧은 시간에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앞으로 또 원내대표 선거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또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대위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원내대표 누가 나올 것인가를 두고 이제 설왕설래하는 와중에 그러면 대통령의 뜻은 누구인가를 가지고 늘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왜냐하면 원내 상황이라는 게 대통령하고 그래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그 대통령의 뜻이 누군가라는 거 가지고 좀 촉각을 곤두세웠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로 뭐 4선, 3선 중진 의원들이 많이 이제 그 거명이 되던데. 그렇죠. 원내대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재선 의원까지 거론될 정도니까 보통 이제 3선, 4선 뭐 많은 때는 5선 중에도 원내대표로 이제 나서게 되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이런 어려운 와중에 원내를 이끌 것인가.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바로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국정감사 해야 되고 예산심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어느 정도 그 협상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원내대표로서의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오늘 가처분 신문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일단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론은 뭐 국민의힘 측이 미뤘죠. 28일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주호영 오늘 자초가 됐습니다. 정진석 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정진석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서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단 당원 그 96조 1항을 이제 바꾼 거죠. 비대위가 결성되는 그 요건을 좀 구체화한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는 너무 이게 추상적이어 가지고 이게 비상 상황이 맞느냐, 비대위로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결국 가처분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비대위에 이제 이 개정된 당원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것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중요한 것은 역시 정당의 결정. 더더군다나 지난 그 판결문에 그래도 근거해서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그런 성의까지 보였는데, 이번에 또 이준석 전 대표의 만약에 손을 들어준다면 네. 이것은 지나친 사법부의 정당 정치에 대한 개입이다라는 비판을 받긴 받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좀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정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법원이 그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죠. 당에서는 뭐 당론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략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다 민주적이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정당이 결정하는 정치적인 영역의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네, 어떻게 전망하시죠? 오늘 근데 일단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28일로. 원래 지금 3차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이 당원을 이렇게 비상 상황을 뭐 떡 주무르듯이 고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오늘 신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28일로 넘겼다는 것은 28일까지 지금 2기 비대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진석 비대위가 여러 가지 결정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관련된 일정까지 뭐 쭉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8일 날 신문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결정이 돼가지고 이 판사로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게 돼서 이건 이준석 대표한테 좀 불리한 대목이죠. 그래서 그걸 안고 28일로 연기를 했다는 결정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불길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보면은 법리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유불리가 어떻게 작동할지 잘 모르겠고요. 결국은 판사 마음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판사의 배짱, 뭐 지금 선을 넘느니 마느니 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네. 겁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판사의 배짱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법리는 이준석 전 대표가 우위에 있는데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런 압박을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오는 28일 딱 앞으로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집권 여당과 전직 대표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날이 이제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 날에 또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 회의도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인지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우연히 겹친 거죠. 28일이라는 날짜는 정말 우연히 두 주체가, 하나는 재판부와 신청인 비신청인이 결정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당의 윤리위가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우연인데 윤리위가 28일로 이렇게 연기가 됐다는 걸 알고 이날 또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날짜가 겹쳤다는 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기획한 결과가 아닌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윤리위는 보통 통상 평일에 열릴 경우에 저녁 7시에 열리더라고요. 지난번에 윤리위 결정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보통 법원의 그 판결은 그래도 오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전이 됐든 오후든 낮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리위도 일종의 이제 판결문을 쓰는데 그것도 미리 작성을 다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판결도 28일 당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또 심리, 신문을 거치고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넘어야 될 산이 그렇다면 두 개죠. 윤리위의 결정, 판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찰의 소환입니다. 16일 날 소환되기로 했다라는 것은 뭐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소환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본인이 관리해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됐든 윤핵관이 됐든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당심도 그렇고요, 민심도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위는 뭐 플랜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안정화시키고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 코너 타이틀이요. 이 리스크인데요. 또 다른 이 대표, 이재명 현직 당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이렇게 첫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1년 만에 수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은 본인이 만든 겁니다. 이것은 뭐 국민의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대선 전부터 있어 왔던 그 범죄 의혹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치 탄압이다 이야기하기가 좀 겸연쩍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탄압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검찰 소환에 불응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남 FC 그 제3자 뇌물공여 이것도 굉장히 사안 자체가 큽니다. 오히려 그 지난번에 뭐 허위 그 답변, 네. 그 선거법 위반이죠. 그거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죄질로 보면 더 중하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것은 이제 부패와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죄질이 크다. 왜냐하면은 그 대가성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뭐 성남 FC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이 그냥 선의로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의 그 부지 3,000평 부지를 상업 용도로 그 용도 변경을 해주는 그런 대가성으로 이제 성남 FC를 후원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피해가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예상은 됐던 거예요. 한참 선거 와중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을 때 아마 수사를 받게 되면 이런 순서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뭐 여러 판이 돌아다녔는데 저는 일단은 김혜경 여사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 관련 9월 9일 이전에 뭔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쉬운 수사부터 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쉬운 수사가 성남 FC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현동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 예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이게 검찰의 시나리오이기도 하지만은 수사가 많이 된 것 또는 수사의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 좀 쉬운가 뭐 이런 걸로 봤는데 사실 성남 FC 문제는 굉장히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루어진 수사를 가지고 성남지청에서 지청장하고 차장검사가 대판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나가기도 하고 이 결국은 가지고 있는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는 기소 의견으로 이미 내놓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제3자 뇌물 공여가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의 신청에 따라서 보강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 성남 FC는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경찰청장의 진술에 따르면은 경찰청장이 언급을 했죠.
이 지난번에 경찰 수사에서는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보완 수사를 이번에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또 이후에 새로운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경찰 수사를 그냥 결과를 번복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료와 새롭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경찰이 밝혔죠. 지금 정권 교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증인들의 말하자면 증언이 좀 바뀌는 부분이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면 뭐 이 성남 FC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수사가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예상과 예측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대표에게 어쨌든 이제 상황이 좀 이제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복심이자 대장동 키맨으로 이제 불리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이제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당내 의견도 이제 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 대표의 발언, 자신에 대한 이런 수사, 뭐 검찰의 이제 기소, 송치가 정적 제거에 대한 국가 역량을 이제 소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포함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이 대표의 행보가 이제 정면 돌파에 나서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이 대표가 이걸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죠. 그래 이제 당의 역량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정진상 정무실장 기용은 이 정진상을 앞세워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정진상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전열을 가다듬고 뭐 하는 그 일환인데 정진상을 앞세워서 이걸 돌파해 보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언론들이 약간 좀 오버하는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진상 정무실장 기용은 의미는 있죠. 그런데 그게 정진상을 앞세워서 돌파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당의 주요 역할을 이제 맡기는 건 오히려 이제 보호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근데 상당 부분 저는 앞서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무실장이라고 하는 대표의 정무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당대표들이 정무실장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사실 김철근, 이준석 전 당대표의 정무실장도 그런 뭐 7억 각서를 써준다든지 그러니까 거의 그 당대표의 복심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마 민주당의 당대표 정무실장도 당대표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모든 당의 그 이슈, 사안들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합법적으로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처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정진상만한 인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진상이라고 하는 정무실장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남시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실세 중에 실세죠. 네. 복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정진상 정무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를 헤쳐나가는데도 분명 도움이 되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이준석발 가처분 리스크의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발 사법 리스크의 민주당 등 전 현직 당대표 리스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